지구상에 존재했던 생물 중 가장 뚫을 수 없는 방어력을 자랑했던 동물이 있습니다. 5톤이 넘는 거대한 몸집에 온몸을 감싼 뼈 갑옷, 그리고 5kg짜리 뼈 곤봉을 꼬리에 단 이 생물은 백악기 최강의 포식자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던 존재였죠.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지배하던 그 시대, 트리케라톱스와 하드로사우루스 같은 거대 초식 공룡들은 모두 티렉스의 이빨 자국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종류의 공룡만은 예외였어요. 지금까지 발견된 그 어떤 화석에서도 티렉스의 물린 자국이 발견되지 않은 생물, 바로 안킬로사우루스였죠. 1900년대 초 미국 몬태나의 유명한 헬크릭 지층에서 처음 발견된 이 공룡은 고생물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넓은 갑옷으로 뒤덮인 이 생물은 너무나 독특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룡 그룹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였거든요. 융합된 도마뱀이라는 뜻의 안킬로사우루스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생물은 초식 공룡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갖춘 존재였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탱크라 불렸던 안킬로사우루스의 놀라운 생존 전략과 백악기 생태계에서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킬로사우루스의 크기는 사람들을 종종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길이는 5.4m에서 10m, 엉덩이 높이는 1.7m 정도였는데 겉보기엔 트리케라톱스나 스피노사우루스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무게는 5톤에서 8톤에 달했고 이는 함께 살았던 거대한 트리케라톱스보다도 더 무거웠죠.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안킬로사우루스는 짧고 넓으며 압축된 뼈를 가진 살아있는 탱크처럼 구성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에 몸의 절반 이상을 덮은 뼈 갑옷이 더해지면서 무게는 몇 배나 증가했습니다. 이 갑옷은 골편이라고 불리는 뼈의 돌기와 판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주둥이에서 꼬리까지 몸 전체를 덮었고 크기는 각각 달랐지만 총 3~4개에서 100개 이상이 배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목처럼 취약한 부위 근처에는 더 큰 판들이 집중되어 최고 수준의 보호를 제공했죠. 더욱 놀라운 건 안킬로사우루스의 골편이 다른 안킬로사우루스류와는 달랐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갑옷 공룡들이 두껍고 단단한 갑옷을 가진 것과 달리 안킬로사우루스의 골편은 얇고 속이 비어 있었거든요. 언뜻 보면 더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였어요. 속이 빈 구조는 돔 같은 모양을 만들어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티렉스 같은 포식자의 압착 물림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게 해줬죠.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유연성도 제공했어요. 갑옷 아래에는 무작위로 배치된 콜라겐 섬유가 있었는데 이 섬유는 오늘날 악어나 아르마딜로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이 콜라겐 섬유는 힘 분배와 충격 흡수를 도왔고 연골과 근육 부착 그리고 성장과 복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연구에 따르면 안킬로사우루스의 갑옷은 작은 충격도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했다고 하죠. 백악기 북미에서 가장 튼튼한 동물 중 하나였던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안킬로사우루스의 방어 시스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전설적인 꼬리 곤봉이었죠. 안킬로사우루스의 꼬리 끝에는 2개의 큰 골편과 2개의 작은 골편이 융합되어 만들어진 거대한 곤봉이 달려 있었습니다. 너비는 57cm, 무게는 약 23kg에 달했어요. 무게가 좀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쉽게 휘두를 수 있을 만큼 가벼웠죠. 큰 꼬리 근육과 강력한 힘줄 덕분에 안킬로사우루스는 이 곤봉을 엄청난 속도로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큰 개체는 뼈를 부러뜨리기에 충분한 2만 뉴턴 이상의 힘으로 목표물에 충격을 줄 수 있었다고 해요. 다른 테스트에서는 최대 4,800 뉴턴의 충격이 측정되었는데 프로야구 선수의 스윙이 초당 13 뉴턴 정도라는 걸 생각하면 370배나 강력한 거죠. 분명히 강력한 무기였지만 오랫동안 고생물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곤봉이 정확히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말이죠. 손상된 뼈를 가진 포식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식자 방어용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최근 발견된 줄이라는 안킬로사우루스류 화석에서 흥미로운 증거가 나왔어요. 이 화석에는 같은 종의 다른 개체에게 맞은 것으로 보이는
손상 흔적이 있었죠. 이는 곤봉이 주로 같은 종끼리의 사회적 지배권 싸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생물 학자들은 여전히 안킬로사우루스가 필요하다면 티렉스 같은 포식자에 대한 방어용으로도 곤봉을 사용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재구성 연구에 따르면 뒤쪽에 있는 물체에 대해 상당히 넓은 타격 범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매복하는 티렉스가 처음 나타날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거기였죠. 간접적인 증거들도 이 추측을 뒷받침합니다. 안킬로사우루스와 가장 가까운 관련 그룹인 스테고사우루스가 포식자에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유사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죠. 실제로 알로사우루스를 찔렀던 스테고사우루스의 화석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거대한 크기와 강력한 갑옷 덕분에 성체 안킬로사우루스는 티라노사우루스에게도 거의 불가능한 먹이였습니다. 드로메오사우루스나 파라사우루스 같은 다른 포식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불행히도 어린 개체는 달랐어요. 어린 표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에는 갑옷과 꼬리 곤봉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은 곤봉으로 뼈를 부러뜨리거나 갑옷으로 큰 공격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린 안킬로사우루스들은 무리를 지어다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성체가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성체 안킬로사우루스는 무리를 지어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갑옷과 곤봉만으로도 충분한 보안을 제공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안킬로사우루스가 생태계 엔지니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나가면서 식물을 먹어치우는 하드로사우루스나 살아있는 코끼리와 달리 안킬로사우루스는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소식가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낮은 몸통과 넓은 주둥이를 가진 안킬로사우루스는 당시 풍부했던 양치류와 낮게 자라는 관목을 먹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칼로리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성체는 매일 60kg 정도의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큰 코끼리가 먹는 양과 비슷한 수준이죠. 식물에 달린 과일이나 무척추 동물을 먹었다면 이 숫자는 더 적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많은 양의 음식을 처리해야 했고 이를 위한 특별한 소화 시스템이 필요했죠. 안킬로사우루스의 이빨은 첨단처럼 생겼고 흥미로운 돌출부가 있어서 식물을 작은 조각으로 자르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좁은 부리는 식물에서 잎을 쉽게 벗기는 데 도움을 줬고요. 몸 안으로 들어간 음식은 발효를 통해 분해되었어요. 공생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 음식을 소화하는 이 과정은 오늘날 코뿔소 같은 대형 초식동물에서도 볼 수 있죠. 이런 발효에는 큰 공간이 필요한데 안킬로사우루스의 넓은 중앙부가 바로 그 발효통이었던 겁니다. 이 독특한 소화 기술은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 우위를 점하게 해줬고 뛰어난 후각 능력이 이를 더욱 강화했어요. 비강 구조와 후각구의 큰 크기를 보면 안킬로사우루스가 음식이 썩었는지 익었는지 또는 두꺼운 식물층 아래 숨겨져 있는지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후각은 근처의 포식자를 감지하는 주요 수단이기도 했을 겁니다. 입체 시력은 있었지만 시력이 가장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속도 역시 안킬로사우루스의 강점은 아니었어요. 거대한 덩치 때문에 느리게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걷는 사람보다 빠르지 않았을 거고 빠른 폭발은 절박한 상황에서만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방어 수단을 갖춘 안킬로사우루스는 빠를 필요가 없었죠. 화석 발견에 따르면 안킬로사우루스는 북서부 미국과 캐나다 엘버타 지역에 거주했습니다. 비교적 아열대 기후의 삼림 범람원을 선호했고 이런 지역은 생명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명한 헬크릭 지층을 보면 당시 생태계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티렉스, 트리케라톱스, 에드몬토사우루스 같은 대형 공룡부터 작은 포유류까지 엄청나게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했거든요. 대규모 강 시스템이 풍부한 속시식물, 침엽수, 양치류를 지원했고 몬순과 열대 폭풍, 가끔씩 발생하는 산불이 생태계를 활발하게 유지했죠. 안킬로사우루스는 이런 환경에서 6,800만 년에서 6,600만 년 전까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생물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헬크릭 화석 중 안킬로사우루스에 속하는 건 1%도 안 돼요. 이는 개체 수가 많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 다시 말해 사회적 동물이 아니었음을 뒷받침하죠.
낮은 개체 수는 KT 멸종 사건 동안 멸종에 기여한 요인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느린 특성과 함께 소행성 충돌로 인한 빠르게 움직이는 화재에 취약했던 서식지가 안킬로사우루스의 빠른 종말에 기여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안킬로사우루스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완벽한 방어가 결국 생존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갑옷과 곤봉으로 무장한 이 거대한 탱크도 결국 급격한 환경 변화 앞에서는 무력했거든요. 느린 이동 속도와 낮은 개체 수가 취약점이 되었고, 그 어떤 포식자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늘에서 떨어진 거대한 돌덩이가 해냈죠. 궁극적으로 이 탱크 같은 공룡을 끝낼 수 있었던 건 다른 생물이 아니라 대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킬로사우루스와 다른 비조류 공룡의 멸종이 거대 파충류의 영원한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았어요. KT 멸종 사건 이후 새로운 파충류 가족이 등장해서 또 다른 거대 파충류의 시대를 열었으니까요. 안킬로사우루스는 비록 사라졌지만 백악기 생태계에서 가장 완벽한 방어 시스템을 갖춘 생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탱크 안킬로사우루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